1989년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연희동에 살고 있었던 당시 79세의 한 남성 노인분이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손발이 결박된 채로 입에는 자갈이 물린 채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. 당시 이 노인의 집안은요 정말 다 어지럽혀져 있었대요. 쑥대밭. 경찰들은요 바로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그런데 이 노인분이 알고 보니까 평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. 이 노인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런데 범인은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노인을 죽였죠. 그 얘기인 즉슨 노인과 안면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. 이에 경찰들은요 노인의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약 7명을 추려냈습니다. 그리고 이 7명 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4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니 전과자 4명이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예요.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시간대를 보면. 그래서 이 경찰들은요 바로 이 노인의 가족분들을 불러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게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 평소에 돌아가신 아버님 집에 자주 출입을 했다거나 요 근래에 출입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. 물어본 거죠.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버님 집에 친척분들이 한 몇 분 왔다 갔다 하셨었고 전에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제자로 있었던 학생 중에 가끔씩 제가 집에 심부름을 보냈던 한 18살 정도 애들이 있었어요.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이에 경찰은요 아들이 얘기하는 친척분들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었던 18살 애들의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친척들 또한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. 그렇다면 남은 건 심부름을 했었던 18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기가 막히게 강도로 수배가 내려져 있네. 거기다가 이 한 명 제자의 집도요 강남이야. 사건이 일어났던 이 노인의 집이랑 가까운 거예요.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경찰은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이 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. 18살. 당시 이 피해자 이 할아버지의 집에는요 양주가요 무려 300병 정도가 있었대요. 300병. 그런데 이 300병 중에 200병 정도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. 술을 다 가져간 거예요. 그리고 그 외에 귀중품 약 2천만 원어치도 없어져 있었어요.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귀중품은 그렇다 쳐도요 양주 200병 정도를 가져갔다라는 거잖아요. 양주 200병을 한 명이 다 들 수 있을까요? 가지고 가려고만 해도 대형 가방이 필요했을 거고 그 가방을 한 명이 들기에는 버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말은 적어도 이 사건의 공범이 한 명에서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. 이에 경찰들은요 유력한 용의자인 18살 이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이 씨 거의 버린 자식인 거예요. 어머니가 계모고 아버지도 거의 본체 만체 하고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. 이 씨를 포함해서 같이 어울려 다녔던 약 5명의 친구들은요 낮에는 집이 아닌 호텔에서 주로 잠을 잤습니다. 그런데 이 호텔 꽁으로 잡니까? 호텔 비싸잖아요. 이 돈을 어디서 얻느냐? 이놈들이요 항상 밤에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이놈들 수법이 여자 종업원이 한 3명 정도 있는 한 술집에 이 씨랑 자기 친구들 약 5명 정도가 가가지고 처음에는 막 술을 마시고 놉니다. 성인인 척 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. 그러다가 저녁 한 12시쯤 되면 그때부터 강도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. 칼을 꺼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우리말 들으라고 하면서 여자 종업원 3명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성폭행하고요. 돈도 다 갈취해가고요. 이런 식으로 범행을 하는 겁니다. 고작 18살짜리들이 말이죠.
한 명이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5명이 딱 모이면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기운이 넘치는지 잔인한 범죄를 막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. 겁도 없이. 그렇게 갈취한 돈으로 호텔에서 자고 술 퍼마시고 그러고 사는 거죠. 인생 참 쉽습니다. 그런데 더 최악인 건 이 이씨 동생이 있었어요. 남동생. 더 어린 이 남동생이 형이라는 게 이러고 다니니까 동생이 배운 거예요. 그래서 동생도 비슷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에 경찰들은요, 이 이씨 그리고 이씨의 남동생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수소문 끝에 한 나이트클럽에 이씨가 자기 여자친구랑 자주 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. 이놈 이거 이씨 이거 여자친구가 있구나. 당연히 경찰들은요, 이 여자친구 또한 파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 이씨의 여자친구를 찾아내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. 아니 아가씨, 수사에 협조 좀 해주세요. 당신 남자친구 지금 죄 없는 할아버지 한 명을 죽인 놈이야. 이거 안 잡으면은 제2, 제3의 범죄가 계속 나는 거라니까. 아가씨 제발 협조 좀 부탁해요. 당시에 이 이씨의 애인은요, 교제한 지 3, 4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이 애인, 이씨가 범법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이 이씨라는 이 남자는요, 키도 180에 덩치도 좋고 얼굴이 훈남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뭐 어디 가면요, 사람들한테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대요. 자기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나쁜 짓 해가지고 갈취한 돈 하루 만에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요. 애인한테도 돈을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철이 완전 없는 거예요. 돈 잘 쓰지, 연예인이라고 하지,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지.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범법자라고 경찰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못했대요, 여자들이. 그럴 리가 없다고. 당연히 이 씨, 애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.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이 씨에 대해서 그럴 리 없어요.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. 말도 안 돼요. 여자들이 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경찰들은요, 이 씨의 애인들을 만나가지고 입을 열게 만드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습니다. 도통 입을 안 열려고 하니까. 아가씨 이러면 안 된다고. 그렇게 설득을 한 끝에 1989년 10월 28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이 씨의 애인 중에 한 명이 이 씨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. 당연히 이때 경찰들이 뒤에 몰래 따라 붙었어요. 이 씨는요, 평소에도요, 칼이라든지 가스총 같은 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경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 이 씨가 차 타고 라이트 키면서 지 애인을 차에 태울 거야. 그럼 이 애인이 조수석에 탄다고 우측 문을 열 거거든? 그러면 그때 내가 바로 애인을 밀치고 조수석으로 타버릴 테니까 그때 나머지 형사들이 빨리 와가지고 이 씨를 체포해야 돼. 안 그러면 내가 그놈 칼에 맞을지도 모른다고. 그러니까 형사들 긴장하고 절대 졸면 안 돼.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. 라고 하면서 경찰들 7명에서 8명 정도가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기다리던 이 씨가 나타난 거예요.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싹 몰고 나타났어.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 차에 타려던 그 순간 형사 한 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자친구를 밀치고 본인이 몸을 날려가지고 이 씨가 타고 있던 차 조수석에 재빨리 탑승을 했습니다. 옆에처럼. 이에 놀란 이 씨는요,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고요. 곧이어서 난데없는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형사분이 진짜 딱 옆에처럼 차에 매달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이에 다른 형사분들은요, 공포탄을 쐈습니다. 이 소리를 들은 이 씨, 너무 놀래가지고 더 흥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격하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. 조수석에 매달려 있는 형사 한 명을 떼어내려고 후진을 막 S자로 하고 더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경찰과 이 씨와의 추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경찰은요, 이때 끊임없이 공포탄을 발사했는데 이 공포탄이 기가 막히게 차 안에 있었던 이 씨의 좌측 어깨에 딱 맞은 거예요. 그런데 이때요, 이 씨도 너무 당황을 해놓으니까 이때 당시에 자기가 총에 맞은지도 몰랐대요.
그냥 좀 손이 불편하네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흥분 상태였던 거예요. 당황한 이 씨는요, 차에서 내려가지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뒤이어서 경찰들이 따라 붙었어요. 한 형사분은요, 38구경 총을 가지고 계셨는데 도주하는 이 씨를 보는 순간 이 총을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셨대요. 그 짧은 순간에. 38구경 총, 이게 그냥 총이잖아요. 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걸 쏴서 이 씨를 막아야 되나? 그런데 당시에 이 형사분도요, 어린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씨 18살이었잖아요. 18살이면 어린애니까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총을 꺼냈다가 다시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이놈을 잡기 위해 고생을 더 하더라도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잡아야 되겠다. 그렇게 공포탄을 맞고 도망가기 시작한 이 씨는요, 결국에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? 얼마 못 가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. 결국에 범인이었던 18살 이 씨는요,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. 여러분, 요새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 범죄 또한 나날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혹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, 그에 비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이 낮다라는 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. 오늘 말씀드린 사건 또한 1989년도에 일어난 18살 청소년 범죄예요. 하지만 이 범인 이 씨, 지금과는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저지른 범죄의 질, 형태를 보고 객관적으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. 나이대를 떠나서 이 범죄의 질, 형태만을 보고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. 그래서 오늘은 1989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